새해 제일 첫날.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지금 이제 면역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현역을 떠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야. 건강하지 않으면은 요즘 이제 장수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뭐 장수라는 게 이제 남자는 90, 여자는 100세. 뭐 여러분들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뭐 특별한 교통사고만 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올해 88세입니다. 근데 가만 오늘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해보니까 88세야. 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88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 정도 검사를 해봤더니 내 이 생물학적 나이는 이게 40대더라고요. 40대. 근데 이제 면역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난 40년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직 한 번도 감기 몸살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 생각하니까 상당히 내가 면역이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오히려 걱정입니다. 사실 더 아파야 되거든요. 이 장병을 알아야지, 장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병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좀 튼튼해지는데 나는 감기 몸 사람은 안 했으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면역이 약해지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우리 정부에서는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껴라, 뭐 거리를 둬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면역입니다. 실제로 면역만 튼튼하면 방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환자하고 같이 지내도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걸려도 뭐 증상이 없는 사람, 또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정말 참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그냥 일률적으로 코로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병상을 갖고 있는 게 코로나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딱 한마디로 이것은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튼튼하면 뭐 정말 환자와 같이 지내도 안 걸리는 겁니다. 또 이게 코로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으로는 제가 아까 90, 100세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세대가 장수 제1세대입니다. 우리 전에는 의자가 예외는 있었죠. 100세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게 예외고,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으니까 현역이 둘밖에 없어요. 저하고 또 한 놈이 있는데 이 현역이 설렁탕을 한 번씩 사야 돼요. 우리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사랑방 친구들, 고등학교 동기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설렁탕을 샀는데 제가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제법 많아요. 근데 그날 모인 게 한 36명이 모였어요. 우리 서울에는 한 70명쯤 사는 걸로 되게 추계가 되고 있는데 이 36명이 멀쩡한 겁니다, 이 녀석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마, 누구 언제 죽으려고 이렇게 멀쩡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 자식아 너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연대는 정말 처음으로 상당수가 그전에는 뭐 90대 100세 이게 예외였습니다. 이젠 예외가 아니고 이제 우리 세대들은 다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도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이게 내가 언제 얼마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배워주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데 비하면은 뭐 엄청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60년대까지 거요. 우리 평균 수명이 6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빠릅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 5천년을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세계 최장수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이 여러분 우리 전통식이라든가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체질이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최장수국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그만큼 강해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80, 90,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가 80 후반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치매 아니면 암입니다. 이것도 역시 면역력이 약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면 뭐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솔직히 보건을 걱정하는 의미에서는 코로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러나 치매나 암은 이게 한번 걸렸다 그러면 이제 평생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면역이라고 드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당장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멋있게 잘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학생한테 너는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느냐 물어봐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는 몇 살쯤 돌아가시면 이상적이겠다. 대충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그때요 한 70 중반쯤이면 뭐 적정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대답은 63세였습니다. 63세 63세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게 누가 답했느냐? 서울대학 학생들입니다. 이게 지난 가을에 설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90, 100세가 되면 우리 아이도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70, 80이에요. 70, 80 영감이 어떻게 그 영감을 하나 여러분 이 정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은혜가 정말 내가 수족을 못 써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누웠다거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무력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면역력을 튼튼히 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나라에 빚도 지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옮겨주지도 않고 뭐니 해도 자기 삶의 질이
이게 정말 면역력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뇨병, 고혈압, 현재 한국 성인의 셋 중에 하나는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80, 90대면은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합병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합병증도 예방을 하려는데 뭐가 필요하냐? 면역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는 이 면역력에 대한 그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이 면역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는 참 고마운 기능이다. 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그러나 실제로 이 면역의 기능은 여러분 저기 보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 유지를 해주고 젊음 유지를 해주고 또 정말 참 호르몬 대사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면역입니다. 이게 면역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유행병을 막아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역은 제가 아까 생활 전반이 면역적이어야 된다 그랬지만 그래도 면역의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백혈구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물생활 다 배웠죠? 우리 피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적혈구고, 백혈구는 이렇게 보다시피 세균과 나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것이 이게 백혈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러 개 써놨죠, 이렇게. 이게 전 면역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NK세포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NK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여러분, 우리 보면 하루에 한 5,000개가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걸 이제 NK세포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나 NK세포가 못 잡아먹으면 이 암세력이 자꾸자꾸 커져서 소위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백혈구 전반이 다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 T세포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T세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혈구는 이것만 잘 조사를 해보면은 내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정말 주력 부대가 이 백혈구입니다. 이게 백혈구를 전반적으로 검사를 잘 해보면은 아하, 이 사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세포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백혈구 중에 인파구라는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인파구는 우리 장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잘 건드려야 됩니다. 장을 정말 이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장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계에 직접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소장에 여러분에게 아주 예쁜 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이엘 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 중요한 인파 조직이 저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면역 세포를 만드는 것은 골수에서 만듭니다. 이 뼈에서, 특히 장골에서 골수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쪽 소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옮겨갈 때는 무엇을 통해서 옮겨가야 되느냐? 혈류라든가 인파액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혈액 순환에 장애가 있거나 인파 순환에 장애가 있으면은 이 면역 세포가 저 내장으로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소장으로. 여러분 소장에 가서 면역 세포가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싸움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저기서 이제 훈련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범했다. 그럼 어떻게 싸워라?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저기 바이엘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면 골수에서 아무리 많은 백혈구를 만들어도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사들이. 그래서 이 바이엘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인파구가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전투 부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에서는 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세균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에는 수천억 마리의 세균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균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균이 집단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장에 우리한테 유익한 균이 있고 또 해를 끼치는 균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한테 복통을 일으킨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토하게 한다거나 이거는 유해균입니다. 우리한테는 해를 미치는 균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균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균은 그때그때 세력에 따라서 유익균이 세력이 세면 이 중간균이 전부 유익균으로 됩니다. 또 유해균이 세력이 세면 이 중간균이 다 유해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균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건강한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익균이 한 20%, 유해균은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중간균입니다. 이게 한 70%.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되게 건강한 사람의 장의 상태는 저런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비율이 이제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 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역에는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면역계가 있습니다. 이걸 자연 면역이라고 합니다. 절로 생긴 면역이에요. 절로 생겼는데 엄마한테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튼튼하려면 이런 아이는 반드시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분만하는 것이 제일 면역이 튼튼합니다. 이 가령 제왕절개 수술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면역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제 정말 엄마들이 고생을 하죠. 아기를 정말 분만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아픈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통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신포도를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포도를 먹기도 전에 입에 침이 빙그레 돕니다. 왜? 신포도를 먹을 테니까 신포도를 먹을 소화 효소를 분비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그 시상하고에서 뇌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 이제 침이 등글에 들고 심포도 들어오면 바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먹어보겠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여행 가면은 한 번도 못 먹어본 과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 당분지 신건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면역계에는 처음 먹어보는 거는 이게 우리가 방법을 모릅니다. 처방을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연 면역계 가지고 싸움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 획득 면역계입니다. 이것은 자연 면역계가 싸워서 못 이기면 그 다음에 획득 면역계가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 면역계도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획득 면역계도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 근데 불행히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싸우라 하는 작전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을 맞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병균을. 그리고 이제 항원이 새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항원에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이 항원과 싸울 수 있는 항체만 있으면 이 새로 들어온 항원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아주 약한 코로나 균을 줘가지고 그의 이 싸움을 하는 예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원이 들어와도 이 항체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병이 발견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 면역을 장에서 70%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뇌에서 30%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장을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망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뇌에도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럴 때 면역을 제일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령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기분 나쁘다, 쟤를 밉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 건강도 장 건강만큼 중요한 게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것은 여러분 여기 오면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기 오면 그렇죠.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은 면역력이 증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는 보면은 참 이런 균형 잡혀 있어 발효 식품이다 이런 걸 잘 먹어야지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즐거워야 되는 뇌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고를 해야지 비로소 뇌에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요즘같이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가지고 지겹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고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아주 중요한 수술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면역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전문가는
면역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정신, 신경, 내분비, 대사, 면역. 이 장담 길어져요. 그 왜 길어지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전부 다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처음에는 면역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이 면역과 관련이 되는 기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역은요 굉장히 이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공부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 머리 좋다는 내과 의사도 면역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박사 당신은 정신과 의사가 왜 그렇게 면역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는 수련을 받을 때 이 암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암병동 환자들에게 내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치료도 정신치료도 하고 또 정말 카운셀링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면역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워낙 전문 분야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까지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첫째는요. 여러분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장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런 말을 듣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장이 튼튼해진다. 근데 요즘 우리는 이 식물성 섬유를 너무 안 먹습니다. 식물성을 안 좋아해요. 우리는 동물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면역에는 동물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식물성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먹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서구식 식사는 이 면역과는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서구식 식단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를 좋아해야 되는데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국수 놔두고. 국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수를 안 먹습니다. 이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원장을 할 때, 야, 콩밥 좀 해라. 이 콩밥을 해주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콩을 다 골라내는 겁니다. 저같이로.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해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패스트푸드도 좋아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저 미국에 가면은 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라든가 그 유명한 것들은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정크푸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래기인데, 시래기. 그걸 우리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차 타러 서울역에 자주 왔는데 서울역에도 보면 패스트푸드점이 많습니다. 롯데리아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거기 보니까요 젊은 애들이야 또 애들 멀쩡하게 노인 이 사람들도 많아요. 노인들도 어른들도 거기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제일 싸구려가 맥도날드입니다. 하도 맥도날드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가끔은 맥도날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식단이 제일 건강하냐? 지금까지 우리 의료계에는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 그 다음에 일본 식단이 건강하다. 이게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건강한 식단의 그 두 가지를 꼽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키나와 식단은
이 사람들은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오키나와가 선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성지방이니까 해산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세계 최장수촌이 오키나와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국의 전통식이 최고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국은 이게 이제 반상문화입니다. 반찬에 따로 있고 밥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문화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물 문화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샐러드를 그래도 많이 먹어요. 참 고마운데 샐러드는 생채소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차이가 없냐? 동물은 해가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갑니다. 식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거기서 견뎌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날이 가물면 저 물인들을 가야 되는데 식물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물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걸 우리가 파이토 케미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인체가 사람이 먹으면 그 식물을 지켜주는 그 중요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기를 방어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셀룰로즈라는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씹는다고 그게 파괴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내 소화용으로도 이게 파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동물은 그걸 먹으면 그대로 파괴가 돼요. 소화액이 굉장히 세니까. 우리 인간은 소화액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삶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물 문화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채소보다는 살짝 삶은 거를 먹어야지 비로소 그 식물이 그렇게 참 귀하게 자기 몸에 길러놓은 이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을 먹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념을 또 합니다. 우리에게는 양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가스국이다, 뭐 고춧가루는 있었어요. 가령 참기름이다. 이런 양념은 미국 시장에는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쓰질 않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포들도 거기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이 클린턴이 소금과 설탕을 쓰지 마라, 이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과 설탕을 안 쓰면 음식 맛이 없습니다. 음식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맛의 근원입니다. 소금과 설탕이. 그걸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처 한국 교포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양념 문화를 배운 겁니다. 그거 참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념이라는 것은 저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 약자입니다. 이게. 나는 이게 이역인 줄 알았더니 사실 기억입니다. 기억. 이것은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라.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양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양념을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발효식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이 전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단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걸 놔두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서구식 식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사람 앞에 여보 이 한국식이 최고요 하고 왜 못 내놓느냐. 우리한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농사를 짓는데 농약 비료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게 농약 비료 덩어리예요. 이걸 세계 건강한 식단이다 드시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반에도 가급적이면 유기농, 그것도 아니면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게.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타서 더 떠서 정말 우리가 이 양념 문화를 우리가 참 잘 좀 지켜야 돼. 다 우리도 이제는 정말 이 식사할 때 절대로 이게 농약이 섞인 것은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60년대 이 군사 정부에서 그때 우리가 막 정말 굶었으니까. 근데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군사혁명에서 녹색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 하여튼 쌀을 증산을 해라. 그래 그때 그 통일배라는 것도 그때 나온 겁니다. 더 이렇게 맞대가리 없어요. 여러분은 맞다 못 봤을 거예요. 그러고서 그이라도 먹으니까 굶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쌀 생산이 이제는 넘쳐나서 넘어갑니다. 이제는 뭐 남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쌀을 안 먹으니까 더더구나 이제 문제가 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잘 보시면은 실제 우리 한국 식단이 세계 최고인데 단 농산물에 농약 비료가 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제가 그래서 저 청주에서 유기농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게 성공만 한다면 이제 농민들도요. 참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농민들 믿지를 못합니다. 안 친다 그래도 밤에 저녁에 몰래. 그러니까 뭐 24시간 밭에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짓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중각균은 이게 유해균도 되고 유익균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은 이 중간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될 것이 중간균에는 소위 살을 찌게 하는 균이 있고 살을 빠지게 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살을 빠지게 하는 중간균이 많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건강책에는 이게 사람이 만든 화학약품은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제가 왜 이걸 했느냐.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뭘 받습니까? 약을 받습니다. 그 병원에 주는 약이 어떤 약이냐? 예외 없이 화학제품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우리처럼 식물을 또 음식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살에 저런 산나물 같은 것은 이것을 약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은 반드시 화학제품이라야 돼요. 왜 화학제품은 성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약이 해열이 되더라. 그 아스피린 해열잖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의사들은 전부 식물을 삶아가지고 약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야. 이 약은 단절 성분이라 해요. 그리고 화학제품이라 이제 단절 성분이죠. 식물에서는 단절 성분을 추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공화학 약품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음식에, 우리 밥상에 올라있는 이 음식들은 전부 다 화학약품의 덩어리들입니다. 이래서 이게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이거를 많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 정말 유익균을, 그러니까 이 정말 유익균을 많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걸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 유익균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요구르트를 먹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간편합니다. 요구르트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만든 거를 하나 골라 먹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이 위에 이 유산균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데 장까지 위산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이 유산균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이 요구르트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유산균을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 장애까지 도달하는 요구르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요구르트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것은 좋겠다 싶어 한 가지 골라 먹으면은 그게 우리가 이 유산균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이제 이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이 균이 잘 먹고 살아야 돼요. 균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세균도 생물이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영양가가.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프리바이오틱스가 여러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치,納豆, 유산균, 나물,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쓰고, 이걸 많이 먹어야지 우리 유산균이 굉장히 활발해서 장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이제 면역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참 파이토케미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이토케미컬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첫째는 활성산소를 제공하고 노화 예방, 대사 촉진, 면역력, 암 예방, 기능 향상, 생활 습관적 예방,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채소를 먹기보다는 반드시 나물로 데쳐서 먹으면 이런 파이토케미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식품에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김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올리려면 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집니다. 1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항상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입으셨는데, 이 너무 더우면 하나 덮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체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봐도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아이스 코피, 아이스티를 시킵니다. 여러분, 내 위장의 온도는 37도예요. 근데 이게 얼음은 여러분 0도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물은 6도씨입니다. 6도. 여러분, 6도씨의 물이 37도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위장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찬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 거를 잘못 먹으면은 여러분, 위경련이 오는 사람, 토하는 사람, 배 아픈 사람, 설사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지방에 가면, 중국에 가면 맥주도 대표 쓰고, 저 북부 쪽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 북부에 여행을 해보시면 와인을 대표 씁니다. 따뜻한 와인을 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찬물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니 내 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기 시겠습니까? 우리 저도 두 분이 네, 정말 찬물을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면역에 좋은 주스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스위스의 벤나병원에 가면은 면역 주스를 줘요.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자연의학 병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공부하는 의사들은 저기 마치 성지순례처럼 저기를 한번 다녀와요. 저도 저기서 6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 거기는 이 당근 주스를 줍니다. 이 당근은요, 우리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가를 다 갖고 있는 게 당근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양가. 그러니까 당근을 먹으면 그만큼 면역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냥 먹기가 좀 힘들면 사과를 같이 넣습니다. 저는 거기를 갔다 온 후에 거기는 아침에는 무조건 모든 환자에게 이 당근 주스를 줍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와서부터 당근 주스를 마십니다. 당근 2뿌리, 사과 2개, 당근을 그냥 뭐 곁들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사과를 같이 넣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과를 씨라든가 뭐 이 껍질 전부 다 그대로 해서 이 믹서기에 돌려서 그러면 이제 2잔이 나와요. 큰 거 1잔, 작은 거 1잔. 큰 거 내가 마시고 작은 거 우리 만화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를 40년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하고는 안 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어쨌든 이것은 그저 나는 이거 보면 면역이 좋다 하는 그런 신념 하나로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분도 좋아야 됩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령 기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죠? 뇌에서도 30%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30% 뇌는 만드는 공장이 시사화물하고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모든 충출은 이 시사화물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지내야지 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왜 늙느냐? 주름이 끼고 백발이 오고 늙어가는 것은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마치 녹 쓰듯이 녹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가급적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역에 좋다는 이런 것들이 가령 이게 호전구 이거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적과 싸우느냐? 활성산소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름을 내보내니까 적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져도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싸움을 거는 겁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활성산소를 줄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입니다. 잘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면 전문가들은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자야 되고 또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잠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낮잠을 한 20분 자라. 이게 수면 전문가들의 처방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서 20세가 넘어와서 그래도 이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우선 이 지질 대사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아이들이 공부해 놓은 것이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저런 중요한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이 보장이 되고, 이 여자들 피부 대사를 맑게 해주고, 그래서 저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가는 첫잠 90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첫잠 톡 들어버리면 밖에 동생이 와서 녹고 해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이 드는 잠이 첫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잠을 잘 자도록 해야지 몸도 날씬해지고 얼굴도 고와진다. 그래야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아까 세로토닌 분비를 돼야지 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많이 만들어낸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 출발이 됩니다. 세로토닌도 톡톡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태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떨어져 아침 태양과 오후 3시의 태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밤에 싸늘하게 식어요. 밤 공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저 멀리 뜨면은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앉아있던 음이온이 증발합니다. 음이온이 증발하면 굉장히 신선한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태양과 오후 태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에는 담배 맛이 없다 그래요. 애연가들도 그때는 담배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낮잠을 한숨 자면 하루가 2번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 되고, 오후에도 또 기분 좋은 출발이 되고, 거기다가 아침에 여러분 태양을 받으며 20분 그러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교감시기에 적절히 흥분이 되고, 이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면역력이 증가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코스타리카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계 5대 장수촌의 하나가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만 듣고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뷰라 비타라고 해요. 그게 영어로는 뭐 순수한 삶,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생활 철학이 뷰라 비타라고. 나는 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마을이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정말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의 하나로 꼽혀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은요,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은 무조건 커야 돼. 미국 사람 자동차도 큰 거, 집도 큰 거,
뭐 목장도 큰 거. 그래 큰 거만 찾다가 미국이 아주 망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이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 아닙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일본의 그 작은 차한테 졌어요. 팔리지 말는 거는 미국 차는. 온 세계 사람도 일본 차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일단 이런 자동차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미국, 일본에 졌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큰 거 안 되겠다. 작은 걸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CC라고 합니다. Cultural Creatives. 그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Slow, Small, Simple입니다. 천천히, 작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자. 괜히 복잡하게 이런 거 저런 하지 말고 집도 조금만 안 돼. 자동차도 작은 거. 이렇게 미국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도 보면은 요즘 이 선비 정신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 선비들은 작아도 뭐 그대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비들은 매개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비대라고 그랬어요. 맑게 가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선비 정신의 키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 저는 요즘 그래서 이 선비 문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 면역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역력 활성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그걸 해주세요. 여러분 꼭 궁금하면 그걸 해보시면 돼요. 침도 검사랍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 들면,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아하, 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게 구강염입니다. 입에 백태가 잘 껴요. 그래서 굴에 열이 자주 생기고, 감기에 잘 걸리고, 걸려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피부에 이런 염증이 잘 생기고, 생겨도 잘 나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수면이 부족하고, 목이 차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하, 내가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도 보면은 영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거기서 깨어나야 되고, 좀 더 활동적인,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내 면역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궁금하다면 정말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면역력 검사해줄 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우리 한국의 국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개인의 품격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국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미안하지만 일본과 우리도 국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100원을 받으며 BJ 일자가 149원, 동일자가 156원을 받는다.
이게 코트라와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합의된 레이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사를 읽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속에 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똑같은 물건을 150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100원짜리 싸구려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품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식과 의사니까 국제회의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내 앞에 일본 사람이 섰어요. 이제 등록을 하면 그 여직원이 뭐냐 명찰도 주고 이제 할 겁니까? 다 호수로 주고 일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나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키가 커도 내가 영어를 해도 내가 더 잘해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했어. 근데 왜 이 여자가 나한테 대접을 그냥 툭툭 떠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한테 공손히 바쳤더니 여러분 이게 국격의 문제입니다. 쟤는 일본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오른 값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 한 가지 위안인 것은 외국 기자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보여요. 조금은 사회가 불안하면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대기 소동이 막 일어나고 그 전부터는 영국 블란스에서도 사대기 소동 색필품 그 바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방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벌써 하루에도 몇만 명씩 걸리고 죽고 우리 지금 1000명 안팎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대단히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대법관들은 한국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정말 참 이 한국의 진절장에는 이 생필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국격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잘 해야 됩니다. 정말 품격 있게 그렇게 굴어야지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오른 값을 받고 코리아에 한국 사람이 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코로나는 걸리지 마시고 이번 여름까지는 우리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건강하고 1년에 멋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